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180명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겁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은 쌍특검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려는 정치공작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역대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한 사는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쌍특검이 통과된 건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숙고기간 없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건 처음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거대 야당 총선용 쌍특검법 강행 처리. 자, 본회의 직전에는요, 이 특검 추진의 주체와 관련해서도 아예 국민의힘은 추천을 못하도록 법안의 문구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표결 직전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조항까지 넣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도 이것저것 늘릴 수 있게 만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자 대통령실 특검법 처리한 지 20분 만에 곧바로 브리핑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자, 노골적으로 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법이다라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권에 가져올 파장.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법이 가져올 파장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대위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상 닻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 지명직 8분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기존의 정치권에 없던 분들로 영입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네, 일단 그동안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 위주로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특징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나이를 꼭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좀 젊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8명 가운데 40대 이하가 6명인데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을 포함한 11명의 평균 나이 46.6세입니다.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9살 젊어졌고 여성의 숫자는 더 늘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이죠. 김혜지 의원을 제외한다면 전부 비정치인이기도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예. 이 최연소 비대위원은요.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란 21살 대학생 윤도현 씨고요. 또 호남 출신 박은식 내과 전문의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조카이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근무한 한지아 교수도 포함류가 됐습니다. 예, 보육원에서 자란 20대 청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몇몇 또 주목되는 인물들, 우리가 평소 얼굴 알던 인물도 포함이 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재명 저격수 그리고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그 민주당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좀 전면에 배치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민경우 대표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예.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은 대법원 판결로도 이적 단체로도 그렇게 분류된 그런 단체예요. 한때는 이제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죠. 사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이면은 그거 지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지금 이른바 86세대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6세대들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사퇴를 하고서 운동권에 뛰어들었다가 네. 지금 운동권은 옛날 운동권과 다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권의 경력을 개인의 영달에만 이용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 조국 흑서의 저자죠. 이제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고 사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도 같이 있었는데 이재명 저격수로 통하는 구자룡 변호사도 지금 들어갔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민 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이 보도가 났어요. 이제 인선이 발표되면서 과거 노인 폄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는데 노인 폄하 발언? 네, 그러니까는 뭐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산다 그런 식으로 한 2달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뭐 저런 사람이 저렇게 지금 국힘의 비대위원으로 맞느냐 이제 뭐 그런 논란을 특히 민주당 쪽에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거 젊은 세대 역할론을 내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발언을 실수를 했다 그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비대위원으로 발탁된 민경우 소장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동영 의장도 총선 앞두고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다가 뭐 노인들은 투표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굳이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말 하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발언이었는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려고 했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 말 잘못했네. 그리고 곧바로 사과를 하긴 했어요. 자, 이 어른들은, 이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뭐 뒤에 잠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노인들에게 나이 얘기하고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 발언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 발언도 문제가 됐었죠. 노인 어르신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저 발언 알려지자 화가 났던 대한노인회장, 그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인에게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땠을까요? 노인 회장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랐을까? 자, 이번에도 대한노인의 입장을 냈어요. 네, 예외 없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은요, 민경우 소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내놨는데요. 예.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세계경제 10대 강국의 기초를 다진 유공자들인 바로 이 노인 세대를 빨리 돌아가셔라 이렇게 망언을 한 부분은 얼마 전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김은경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과연 다를 것이 없다 이러면서 비판 수위를 올린 겁니다. 혁신위원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아닌 거예요. 자, 이러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작부터 첫 인선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주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첫 인선이고 이 인사가 곧 메시지인 게 정치인데 여기에서 이런 중요한 비대위원회 역할을 맡은 분이 이런 이제 논란을 일으켰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꼭 그렇게 김은경 위원장의 그 발언과 등가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 점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 해선 절대 안 될 발언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일 때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이야기고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특강하는 데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등치시킨 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혁신과 쇄신의 기치를 들고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런 발언들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니까 저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수를 대하는 태도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동반될 때 그것은 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민경우 의원이 즉각 사과하고 물론 방송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입장으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뭐 찾아간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본인이 역할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정이 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노인 세대에 대한 혹은 우리 앞으로 어떤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입장들을 함께 밝히는 것도 저는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발언의 맥락은 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할 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대한노인회 찾아가서 뭐 뺨 맞을 각오하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죠. 사과하고 거기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은 또 한동훈 위원장은 정책과 제도와 의제로서 노인의 정책이라든가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방향성을 갖고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저는 말하자면 선순환적 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그 비대위원회 인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의 발언이 계속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 사람 발언도 문제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이 비대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비상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잘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비상한 마음으로 국민을 향해 가겠다 이런 건데 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야심차게 처음에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 어떤 민주당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를 뭐 운동권 세력과 결탁해서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는 정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투쟁의 일변도의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비대위원회 그 구성 자체도 너무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8명의 면면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구자룡 변호사라든가 그러니까 그동안 비대위에서 공격수 역할을 쭉 하던 사람들, 이분들이 전면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삼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개인 하나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비대위원회를 생각하는 그 어떤 관점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겠다. 국민들을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국민의 좀 세력을 대표를 해서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갔다는 그런 방향보다는 상당히
상당히 국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상대로 내년에 총선을 마치 야당 심판원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지엽적인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과연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국정에 책임 있는 이런 기구로서 앞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잠깐 제가 반론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혀 다른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번 총선 비대위의 그 구성 여부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혁신과도 관련이 있지만 내년에 총선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약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메시지의 힘은 반복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586 정치 청산, 그다음에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그런 강한 진영 극단 정치의 청산을 외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라인업을 짜가지고 비대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위원장에 가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에 힘을 실어주고 메시지의 힘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강조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소구해낼 때 저는 그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갖고 마치 이런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혁신과 반성이 전혀 없고 이거는 뭐 전혀 국민의힘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시기에는 조금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측면이 있고 전략적 측면도 담보돼 있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전략이라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 총선 전략이 야당 심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제1야당이 힘으로 이렇게 국정을 발목을 잡아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 갔다, 이런 인식에서 내년에 야당 심판으로 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보면 아니 국정을 2년 동안 책임져 왔던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가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건 뭐 정당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께서 논쟁하실 시간은 잠시 뒤에 또 몇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그때로 일단 미루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본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하고 첫 일정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겁니다. 아마 뭐 10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 화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더 관심 있는 만남은 오후입니다. 오후에는 본인이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 사람과의 약속도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과연 두 사람이 어떤 분위기로 만날까? 웃을까? 웃지도 않을까? 지금 관심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 만남이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로 하루 조금 늦춰졌죠. 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킨 날이어서 아마 당일 만남만큼은 한 위원장이 피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하는데요. 특히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한 요청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요청했던 그런 두 사람의 악연도 있는 데다가 한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이나 또 개딸 전체주의 같은 점들을 저격한 점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코 원만할 수만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신경전이 좀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대목을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러니까 현재 비대위원장에게 민생 위주의 이야기를 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표정으로 첫 마디를 건넬까요? 누가 기선을 제압할까요? 뭐 이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확대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견례니까. 그래도 이제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첫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방송에서는 이제 뭐 검사 대 피의자 구도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공식 만남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또 제1야당의 대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어떤 뭐 불꽃 튀는 대결이라든지 날선 언어가 오갈 것으로 일단은 저는 뭐 예상이 잘 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투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크게 부각된 사진,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각자의 표정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거는 정말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 같고요. 참고로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희끗희끗한 반백머리였다가 염색을 하셨다고 그래요. 새카맣게 염색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투샷을 많이 의식해서가 아닐까 싶고 어떤 표정의 투샷이 나올지 저도 상당히 기대되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가장 지금까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던 사진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날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던 날. 앞에서 이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한동훈 장관, 당시 장관, 그리고 자신의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과 관련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걸어가는 이재명 대표. 저 때는 저런 조우도 아니고 저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직접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예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이었어요. 보통 그게 전례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 있기 또 전에 처음 취임하던 날부터. 자, 이게 어떤 전략일까?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현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굳이 만남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할 말은 하겠다.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정치인의 면모를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예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직접 지적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예. 아마 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한 장관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오늘 이 김건희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중을 표명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공략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그 전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다소 변칙적인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은 가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두 분의 만남이 예정돼 있지만 저는 한동훈 스타일이 한번 나올 걸로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그건 좀 쿨하게 아마 좀 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만남도 사실 피할 수 있었지만 그냥 만나는 것처럼 MZ 세대다운 그런 좀 쿨한 모습으로 한동훈 장관이 아마 가벼운 상견례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대중들 앞에 국민들 앞에 한동훈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좀 쿨하게 그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예방을 그런 식으로 한번 대중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정치권의 모든 이목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만 짧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래서였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지금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한다고 한 달 전부터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본인 혼자 달랑. 언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을 했는데 이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남권 현역 의원들 지금 불출마 얘기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현역 출마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동물에 바로 이런 상황에 지금 의원들을 비교했습니다. 도축장에 가보면 이게 되게 이제 좀 웃긴 상황이 뭐냐면은 앞에 소가 어떻게 죽는지를 뒤에 소가 못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축장을 하나씩 입장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다들 나는 아니겠지? 이런 거 하시고 있는 거죠. 영남 60명 중에 40명 칠 거라 봅니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보통 머리도 좋은 분이고 저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랐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스타일이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제 탈당을 했고 지금 혼자 깃발을 들고 지금 광야에 있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거죠. 지금 마치 무슨 혁신을 할 것처럼 국민들한테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처럼 지금 하지만 사실상 기존 사람들 쳐내기다.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한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냐. 지금 다 앞으로 도축장에 소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렬한 비판을 좀 했고요. 아마 그러겠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나와서 중진들 험지 출마해라, 불출마 출마해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세라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니까
먼저 손들고 장관 출신들이 저 험지로 가겠다. 나 당이 결정하는 대로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역시 국민의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적은 안에 사람 다 쳐내는 것이다. 왜 이것을 모르는 것이냐. 이걸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게. 이준석이 나가면 그 순간 같이 나갈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천하용인으로 불렸던 사람. 근데 마지막에 인 하나 빼놓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입장이 없어요. 일단 최지원 기자, 그중에서 이제 천하람 전 최고위원, 그때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따라갈 건지 말 건지 아직 입장이 안 나왔는데 오늘 뭐 입장을 밝힌다고요? 예, 아마 10시에 이제 회견을 통해서 탈당에 대한 설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차린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꾸리겠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내놓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텃밭이 아닌 야당 텃밭 지역구에서 어려운 싸움을 국민의힘 소속 인사로서 해왔었는데 걸어온 길을 과연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팀이 와해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천하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오늘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천하용인 멤버 가운데 한 명인 이기인 도의원도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오후에 갖는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탈당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바로 상실해요. 뭐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탈당을 한 달 전에 예고한 탈당을 하는데 뒤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신당을 만들든 내년 총선에 준비를 하든 의원 수가, 현역 의원 수를 몇 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좀 센 워딩을 하는 조급함, 그다음에 그런 어떤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싶은데 2월 중순이 되면은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있는 당의 기존 의석수를 바탕으로 기호를 배정합니다. 그게 아마 2월 15일이 아마 가이드라인이 될 텐데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낙엽죽기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탈당한 사람들을 뭐 받아들여서 하겠다. 저는 근데 국민의힘과 이미 선을 긋겠다고 얘기한 이상 그 시나리오도 효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노리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가 조금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져 나가면 본인이 그걸 한번 대체제 한번 역할을 해볼까라는 그런 아마 속내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보완제 관계가 아닙니다. 대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체제다. 한 사람이 빠져야 한 사람이 살아난다. 그렇죠. 한 사람이 여론의 주목도와 관심도를 다 가져가면 한 사람은 그걸 고스란히 잃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올 내년 초까지 비대위에 대한 어떤 여론과 그다음에 비대위에 대한 방향성을 잘 이끌어서 여론조사 지형에서도 그렇고 구도 지형에서도 그렇고 만일 연착륙을 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지형은 더 왜소해지고 쪼그라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고민해야 될 시점은 한두 명의 탈당 문제가 아니라 1월 초까지 한동훈 비대위의 순항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지가 작아질 수도 있는 이런 점들을 고려한 차후 어떤 넥스트 플랜, 넥스트 플랜을 아마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 조언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 로 부상한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야 관계는 결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이 두 사람 앞에 놓여진 이 문제로 여야는 강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 폭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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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선력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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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사는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최순실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이 논란 속에 강행 처리됐습니다.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민주당,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국민의힘.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야당 최순실 사태에 100명 규모의 슈퍼특검을 추진한다. 최순실 사태 때보다 오히려 많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10년 전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사실 이 투자한 게 2008년 뭐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00명의 특검 규모로 조사를 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직전에 법안을 또 한 번 수정했습니다. 아예 국민의힘 빼고 갈 수 있게 한 번 더 바꿉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특검 추진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이 소속되면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탈당하면 되겠네. 탈당해도 못하게. 소속됐거나 과거형으로 소속돼 있거나 됐었거나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최지원 기자, 일단 쟁점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일단 이 특검법 이름이 긴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특검법입니다. 이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 최대 20일 동안 준비를 거쳐서 최장 70일 동안 수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까지 계속 이 특검법을 수사하고 특검법으로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브리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법안입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원래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외의 비교섭단체가 같이 합의를 해서 특검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됐었던 교섭단체는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 비교섭단체 역시 그 비교섭단체 가운데 원내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으로 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원내 뭐 소수정당 뭐 의석 1명 가진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이라든지 뭐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은 이 특검 논의에 포함이 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딱 두 당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법에 아예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놓고도 이제 뭐 뒷말이 나오긴 하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소수정당을 이렇게 원천 배제하도록 비교섭단체 중에 원내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것이 정의당의 스탠스와 과연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까지도 지금 나오는 대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두 정당이 모든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뭐 주목을 받는 포인트이고요.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과거 국정농단 수사 경우에만 여당이 배제됐지 그 이후에 어떤 특검도 이런 전례는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사실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처음에 국회에 올려서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때부터 저는 이 법안에 정략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개개 180일의 숙려 기간을 신속 법안을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딱 12월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검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수사를 시작해서 최대 120일까지 하게 되면 이게 총선과 딱 떨어지는 그 말하자면은 일종의 시기적 플랜을 다 역산해 놓고 시작한 거고요. 자, 그것까지 넘어간다 쳐도 최소한 저는 어저께 통과된 법 중에 3가지 점은 지적돼야 마땅합니다. 첫 번째가 법률의 명확성이 없습니다. 수사했으면 정확한 타겟을 설정해가지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여기에만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특검이 가야지 여기서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일들을 특검이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관련자들 진술에 따라서 새로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거는 유연적 요소가 다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야가 균형을 갖춰가지고 당연히 특검에 대한 추천을 해야죠. 근데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절대 안 된다. 야당만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 법안이 정략적이면 이미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혹시나 탈당해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될까 봐 그 야당이 되는 것조차도 이미 어저께 봉쇄해버렸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인권에 무력합니다. 만일 브리핑을 한다. 그 상시 브리핑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이게 사실인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서 투표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그다음에 정말 중립성이 다 무너지는 거죠. 혐의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명확하게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뭔가 특검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가졌어야지, 어저께 마지막 하나까지 남은 독소조항, 즉 야당이 혹시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것까지 원천 차단한 건 저는 이 법안이 정략적인 거라는 걸 스스로 자인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라는 건데, 민주당 역시 이 점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 하신다면 그거는 저 국민적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검 열리면 김건희 여사 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마 그건 특검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 뭐 너무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만, 쉽게 말해서 수사하다가 이거 있네, 저것도 있네, 이런 식으로 막 다 들여다보고 기자들 불러서 브리핑하고 그리고 소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제가 이제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제일 조금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이제 아까 3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대로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도 야당 추천으로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 범위예요. 어떤 특검법에도 보면은 이 해당 문제가 되는 주제하고 더불어서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련 사건. 그렇죠.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관련 사건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다가 뭐 이른바 명품백 의혹 관련된 사안이 나와도 어떤 것이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특정인을 어떻게든 뭐든 잡아서 별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의 법안이라서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실제로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건 뭐 위헌 심사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히 독소 조항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얘기가 지금 잠깐 들어간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총선 이후에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뭐 민주당에서도 거부를 했고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거 받아들일 계제가 아니다, 특검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갔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총선용이다라는 논란은 계속 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게 이제 좀 정쟁화되면서 모든 게 다 총선용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총선용이고 모든 게 총선용이거든요. 총선을 1년도 더 남은 어떨 때도 모든 게 총선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총선용이라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 결정과 여의도에서 있는 거는 총선용이거든요. 그렇게 논리를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부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명쾌하지 않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계속 다른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특검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진짜 민주당의 그 폭거인가, 그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과 용산이 먼저 자문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오면서 이것이 악법이다,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마치 국민들이 놀아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계속 독소조항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특검으로 최종에 그럼 임명될 분은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그러면 중립성을 상실한 사람인가요? 이런 전제를 놓고 지금 특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의혹이 해석이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총선 앞두고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국민만 보겠다, 국민의 판단을 믿겠다고 했다면 저는 그때 만약에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거는 정말 정치 공세구나, 민주당이 좀 과하구나,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의혹이 있다면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공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 전에 과거 사인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배우자의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한테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는 저는 이제 이런 특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총선 3개월 앞두고 나오는 게 다 총선용이겠죠. 해석하기 따라서. 근데 왜 특검을 합니까? 특검이라는 게 어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을 때 밝히려고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놔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여야가 다 합의했던 특검이 추천한 거고 그 사람들이 수사한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근데 이번은 균형 잡히지 않게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민주당이 이 법이 진짜 총선용이 아니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선용 악법이 아니라면 여당이 얘기한 독소조항 빼면 됩니다. 근데 어제 독소조항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절대 참여 못해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게 총선용 악법입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민주당이 어쨌든 역풍을 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당의 부담도 상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했던 법을 강행시켰던 것은 아마 대한민국도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예. 이 점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무슨 사건인데 하도 오래됐고 과거에 논란이 됐을 때 잠깐 기사는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무슨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셔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한 혐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앞으로 논의 진행 상황을 뉴스 따라잡기 차원에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이름만 들어보시면요, 도이치모터스, 죄송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떠오르잖아요. BMW, 벤츠, 이런 회사와 무슨 합작해서 엄청난 회사인가 보네라고 할 텐데 사실은요, 이 회사의 본질은 그냥 수입차 판매 회사예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이게 이제 사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최지원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권 전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포의 시세 조정을 맡겼다. 그러니까 주포에게 시세 조정해달라 이렇게 맡겼다, 이런 의혹을 받는 건데요. 이 시세 조정에 개입된 계좌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포함됐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고발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 그러니까 주식의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대부분이 사용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인 겁니다. 근데 지난 2월에 1심이 나왔는데요. 권오수 전 회장 등에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일단 권오수는 유죄가 됐어요, 당연히. 근데 이 시세 조정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사용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드러난 부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혐의점이 없어서 소환 조사를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내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쟁점은 이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이 계좌, 자신의 명의의 계좌가 쓰이는 것에 대한 인지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가름 내는 것도 쟁점이고요. 또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특혜 매입하는 과정에도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 이 부분도 좀 더 관건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실 이 문제를 조선일보에서 가장 오래 취재했던 기자가 양은경 기자인데,
지금까지 이 수사 상황 국민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알 수 있게 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 사건은 이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최광욱 전 의원이 고발을 해서 19개월 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어떤 검찰이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친문 검찰을 평가받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꾸린 수사팀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19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나왔으면 그때 나올 수도 있었겠네. 권오수 회장이랑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왜 소환도 못했느냐? 법적인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은 지금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고 다른 기소된 사람들은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란 말이죠. 이게 뭐 이럴 때 작전 지시, 그러니까 통정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누가 사람이- 살면 누가 그렇죠. 팔아주고 누가 팔면 누가 사주고. 네, 누가 팔면 누가 사주고 이렇게 팔고 사는 거를 서로 짜는 식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을 갖다가 부양하는 것을 공모를 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기소가 된 건데. 선수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 지금 이거 말고는 추가로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뭐 무슨 8,000개 때려주세요. 뭐 이런 대화 내용이 나왔다고 이제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주가 조작 선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정말 뭐 망신 주기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충분히 소환 조사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선수들을 통해서 계좌 전주한테 혹시 지시를 받았냐, 전주가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가려낼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게 안팎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혐의 처분하면은 자기네들이 그게 지금 어떻게 뭐 오점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정권에 공을 세우고 이 지금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스크래치를 내야 되는데 그 무혐의 처분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기소도 못하고 놔둔 결과가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지금 분석이 됩니다. 예.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을 거쳤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논란이 계속되니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할 뜻을 뭐 한 20분 만에 분명히 내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거부권 행사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총선과 맞물려서 이것도 여당,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여러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과반으로 통과를 시키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더 많은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야, 이거를 3분의 1을 넘길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 의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신문의 이면 기사입니다. 자, 적어도 199표를 확보해야 이제 되는 겁니다. 지금 298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99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아니 언제? 좀 기다려보면 국민의힘 공천하잖아. 공천할 때 그 공천 탈락자들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우리 도와줄 수도 있어. 최재원 기자.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쉽게 좀 비약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취재를 해보니까요, 민주당 이제 지도부 쪽에서는 어쨌든 그 재표결 시기가 특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 날짜를 최대한 미루자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에 붙이더라도 만약에 이제 3분의 2가 안 돼서 그냥 바로 기각이 되게 된다면 그 부분 역시 이제 더 이상 끌고 나갈 동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이 특검법에 대한 공방을 좀 더 벌인 이후에 표결에 붙이자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까지 끌어내서 실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탈표가 몇 표가 필요해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소 15표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적 의원이
98명인데요. 적어도 15표에서 19표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이 전부 다 가결표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예. 84표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15표를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랑 하영재 의원이 있거든요. 이 두 무소속 의원이 만약에 투표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13표를 더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어제 특검법 표결에 이 무소속 의원 두 분은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표결도 불투명한 데다가 추가 일타표 15표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 이제 공천 과정, 그러니까 공천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직후에 표결에 붙이게 된다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뭐 앙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반란표가 조금 이탈표가 생기지 않을까. 일단 무기명 투표예요, 그때도. 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이탈표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나오긴 하는. 죄송합니다. 무기명인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인사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게 그렇게 되려면 이제 본회의가 2월이나 3월 중에 열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공천 작업은 2월 늦으면 3월까지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데 2월, 3월에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 나가서 선거운동해서 바쁠 텐데. 본회의가 설령 합의로 열린다 하더라도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때까지 미뤘다 표결을 붙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총선 직후 5월 본회의에서 연다 라고 할 경우에도 이제 뭐 총선에서 이미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임기는 이제 6월까지 가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 이탈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표 계산도 역시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냥 이제 표결을 지연시킬 수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복잡해서 이게 막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시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최재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탈표 없을까?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은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은 해야지 할까? 이제 그거거든요. 먼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생각 자체가 상당히 좀 정치 공학적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전제로. 예. 내가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뭐 홧김에 약간의 투표 뭐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물론 이제 감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다른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탈표라는 게 어쨌든 15에서 뭐 20명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조건을 상정해 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이탈표로 인해서 가결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기에는 그렇게 안전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못 받아서 이탈표가 나온다. 저는 그러니까 이탈표의 부분은 국민의힘이 훨씬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쪽 이탈표는 되게 극소수일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걸로 인해서 가결이 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드리기 전에 요거는 혹시나 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 그 가부는 기명이에요. 어제 전광판에 막 찬성 다 떴지 않습니까? 전원 찬성. 그런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투표를 할 때는 무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좀 홧김에 정말 어떤 투표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표 계산을 한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이게 말하자면은 양당의 공천 작업에 따른 일종의 뭐 이삭죽기 형태로 한번 이걸 치러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다분히 이 생각 자체도 정략적이지만 저는 이런 분풀이 투표에 기대하는 거는 저는 사실상 이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쩌면은 국민의힘도 2월 중순이나 2월 중하순 정도 돼야 이게 사실은 공천이 이루어지고 민주당도 아마 그 시점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양당 공이 이런 데 대해서 본인들의 앞으로 뭐 무소속 출마를 하든 뭐든 본인들의 살궁리가 먼저지 이 법안 자체가 본인들의 정치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양당 모두 여기에 동력이 다 상실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안은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지 이 법안이 다시 동력을 살려가지고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어찌 보면은 이걸 가지고 그 전략을 삼아서 가는 순간 상당히 혼란에 빠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그러면 그쪽은요 하면서 맞불을 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 한 의원이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김건희가 문제라고요? 그럼 김정숙은요? 김정숙 여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해외 여행을 다닌 의혹,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옷값, 옷 구입비, 명백한 국고 손실죄이고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고. 자, 저건 또 어떤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옷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입는 사진들이 그 사진들이 뭐 편집해서 이렇게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옷값의 출처가 뭐냐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 민주당 국힘 시의원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김건희 특검법 문제 삼으면은 우리는 김정숙 여사 한번 들여다보자. 그날 뭐 타지마을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다. 네, 타지마을 쪽도 이제 인도 쪽에 초청도 없었는데 그거는 무슨 돈으로 갔으면 당시에 이제 뭐 요리사도 대동하고 갔는데 이 돈의 근원도 한번 밝혀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예, 그럼 뭐 이것저것 다 한번 뒤져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 사안은 특별히 논평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숟가락 얹기 논쟁,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이선균 죽음이 검찰 탓이라는 민주당. 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선균 씨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 SNS에 올렸는데요. 그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이런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황운하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과잉 수사 포털 클릭 수의 노예가 된 선정적 보도가 끝내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이러면서 검사가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한다 이런 비판을 이제 이선균 그 배우의 사망 이후에 내놨는데,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경의 강압 수사 또 여기에 동조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 때문에 결국엔 이선균 배우를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야당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며칠째 이 이선균 배우의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도 글을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숟가락 얹기에 약간 대표주자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망 당일에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짐이다. 이러더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이 규정, 여기서 이 규정이라고는 이른바 그 지금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조국 전 장관 때 이제 검찰개혁한다고 이것을 이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언론 취재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한 그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 만들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나를 비난했는지 모른다. 뭐 이러면서 언론 탓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동훈 장관이 또 이제 사실 뭐 정권 바뀌고 나서 이 규정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얼마나 찬성을 했는지. 그러니까 언론이 본인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고 한동훈 장관 당시 장관 때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뭐 찬양 일색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이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일단 조국 전 장관 지금 재판받고 있죠. 아직도 2심 결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부터 보죠. 물론 이재명 대표는 글을 올렸다가 어떤 이유인지 바로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 애도했다는 것과 이런 왜 수사를 했어는 다른 얘기예요. 자, 황운하 의원 과잉 수사했다. 이분은 경찰에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서 그 수사에 책임까지 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잘못됐다. 자, 밑에 노웅래 의원.
역시 강압적인 수사다. 근데 누가? 검찰이 여기는 이제 경찰도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이 세 분의 공통점 뭡니까? 검찰 수사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조국 전 장관까지. 근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이선균 씨 사건을 검찰이 했어요? 경찰이 했어요? 당연히 이거는 경찰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수완 박했죠. 검경 수사권 조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위로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보완이나 뭐 재수사 요구를 뭐 할 수는 있지만은 1차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도 지방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었고 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검찰 수사의 문제로 호도를 한 겁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검찰 개혁한다면서 그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본인하고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해상충 논란이 굉장히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뭐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만 검찰의 그 마약 수사 기법과 경찰의 마약 수사 기법은 좀 달라요. 이번에 그 이선균 씨 사건을 좀 봐도 검찰은요. 영화에서 보면 이른바 끈앞풀 같은 그 마약 조직에 있는데 그 사람을 슬슬 봐줘요. 뭐 작은 범죄 같은 거 봐주면서 대신 마약을 해도 당장 안 잡아요. 더 위로 윗선으로 갈수록 공급체까지 확실하게 검거를 해야 이게 수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거지. 마지막에 마약 한번 수사한다고 한 사람 딱 잡아놓고 끝내버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더 음지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수사 기법 있는 건 뭐 여러분도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사는 마약을 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연예인들을 막 지금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뭐 지드래곤도 그랬고 이선균 씨도 그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기법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검찰이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수사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 검찰의 마약 수사에 대해서 손을 놓게 만들었던 그런 법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보면은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양 기자님 숟가락 얻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정치용어로 편승 전략이라고 합니다. 편승 전략치고는 대단히 비열한 편승 전략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예. 그때 다 주역들, 조국 전 장관들 다 주역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지금 수사받고 있다. 부당한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 이선균 씨의 죽음 앞에 정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당사자들 아닌가요? 예. 전 제가 그 말로 대신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검찰 뭐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라 보니까 아마 이제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욕죽이나 강압 수사 이거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검찰이 좀 혼용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좀 더 앞서 나가서 이제 검찰에 대한 그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이분들이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무조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오용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선균 씨 사망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분이 이제 3번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 그 앞에 갔을 때 발언하는 걸 보면서 정말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컸을까, 그런 감정이입 차원에서 실제 그런 수사를 받았던 분들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발언에 있어서의 뭐 틀린 부분이나 과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피의 사실이 사전에 공표되거나 특히 이번에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내사 상황에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좀 교정하자,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선균 씨 관련 소식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마약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에요. 뭐 윗집 산다고 했나? 뭐 엉뚱한 여성이 나타나서 돈을 뜯어냈잖아요. 그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와서 조사받으라고,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고 했더니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해서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왔는데 아이까지
안고 나타났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성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 공부하셨어요? 이성균 씨에게 할 말 없으세요? 마약 투약 의혹 알리겠다고 협박하셨어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유흥업소 실장과는 어떤 관계세요? 실장과 근무하셨나요? 아이는 왜 데려오셨어요? 실장도 협박하셨어요? 이성균 씨께 할 말 있습니까? 자, 그런데 아이까지 안고 나타났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전해드리죠. 아니,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다는 게 이제 구속됐느냐, 쉽게 말해서 구치소로에 가느냐, 집에 가느냐를 판단하는데 거기 아이를 데리고 왔다? 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고요. 저는 사실 애 엄마 입장에서 제가 되게 화가 나는 장면이에요. 어허. 이게 사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의도는 본인이 구속을 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구속되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이라고 하니까 아마 아이가 어릴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나 구속되면 안 된다. 그걸 호소하라고 나왔는데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구속될지 여부를 갖다가 아이 눈앞에서 지금 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이한테도 잘못된 일이고 잔인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구체적인 혐의가 뭐냐면은 이 유흥업소 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선균 씨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던 예. 이 실장을 통해서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그런 혐의로 이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이 20대 여성이 유흥업소 실장하고 그 같은 오피스텔의 위아래 층에 사는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과의 관계를 알고 있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실장을 통해서 그 뭐 통화 녹취록에 보면은 실장이 이제 뭐 내가 뭐 어떤 전화를 해킹당했어. 누가 나를 협박해라고 하면서 제3자의 존재를 가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해커도 등장하고 막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과정에 어떤 그 갈치 모의를 같이 한 그런 인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자,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냈다. 이 점 때문에 이선균 씨가 돈을 왜 건네느냐, 마약도 안 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라는 거는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돈을 준 저 점 때문에 지금, 근데 이선균 씨가 뭐죠? 연예인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그러니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장 광고와 관련된 위약금 문제, 영화 출연해야 되는데 그 영화 문제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일단 이선균 씨와 관련돼서 어떤 배우였고 동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도 많은 유명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성균 씨 하면 또 기생충이란 영화로 해외에도 많은 팬이 생성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 감독이 또 찾았고요. 이외에도 이정재, 정우성, 하정우, 조정석, 조진웅, 설경구 씨 등이 빈소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 SNS를 보니까 이외에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 특히 이성균 씨를 거의 무명 시절부터 알았던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걸 많이 올리셨는데요. 대학 친구들. 그렇습니다. 뭐 친구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시절부터 감치했던 분들은 더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발인식이 오늘 거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 그 막 빨간색 버스, 뭐 이런 거 광역버스 아시죠? 작년 11월부터 2012년 정확하게는 11월 18일부터 대부분의 광역버스에서는요, 그 사고 난다고 서서 가면 안 돼요. 입석 승차가 금지됐습니다. 아니 그럼 그 많은 사람 어떻게 태워 해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뭐 2층으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교통카드를 찍으면 버스의 빈자리를 표시하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좌석이 없어요. 띡 찍었는데 좌석이 없으면 0이 되겠죠. 한 자리 남으면 1, 아무도 못 타면은 자리가 꽉 차면은 0. 그런데 좌석을 띡 찍었더니 0이래요. 그런데도
제 옆에 앉지 마세요. 이런 승객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거 치워주세요. 바닥에 내려서 앉아야지 자리를. 서서 못 가요. 앉으면 여기서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물고 있으면 어떡해요. 얼른 내려놔요. 의자도 사람 앉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이 아니라 물건으로 내려놔야죠. 의자는 사람 앉으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위에서 왜 있어요? 제 물건이 안에 안 맞지? 혹시 저도 버스 탈 때 이런 경험 있어요.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버스 타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창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창가에 앉으시면 내가 이제 이 통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통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가로 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가방 놓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이것보다 좀 더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민폐 사례로 정말 꼽힐만 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쯤 잠실 광역환승센터에서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에서 일어난 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먼저 보신 영상 보면 뭔가 계속 이렇게 말이 오가고 있잖아요. 예. 어떤 상황이냐면 한 여성 승객이 본인만 앉은 것이 아니라 좌석에다가 본인이 쇼핑한 것으로 보이는 짐을 올려놨는데 예. 승객이 와서 이 좀 짐 치워달라고 하니까 다른데 못 앉으니까. 그러니까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화를 낸 겁니다. 결국은 교차로에서 버스가 섰을 때 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까지 와서 좀 이 짐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기사님까지 나섰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자리가 없으면 기사님이 사람 받지 말았어요라는 식으로 오히려 항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호.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 한 남성 승객은 이 버스가 가는 내내 계단에 앉아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사실 이거는 불편한 거면서 안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으면 있는 어떡하라고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민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 이게 아까 0이라고 했다는 게 뭐냐면 띡 찍어서 0이면 이제 자리가 남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타도 되는데 남는 자리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한 번 찍으면 거기 버스 타면 1인 1좌석이지. 한 번 찍어놓고 내 자리를 옆자리까지 1인 2좌석은 아닌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사실. 그런다고 해서 찍을 때 짐까지 포함해서 2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자리를 결제했을 리도 없고 그렇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좌석이라는 건 사람 기준이지. 그렇죠. 짐을 위해서 뭐 한 자리를 확보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한 지금 규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 보면은 일단 본인 몫의 차비는 냈기 때문에 이게 부정승차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아까 지금 기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차내 질서유지 차원에서 짐은 당신이 치우고 앉든지 뭐 무릎에 두든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다른 승객을 자리를 내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 기가 막혔던 게 저 여성 승객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짐 당신이 치우면 내가 당신 고소해도 되냐고 그랬잖아요. 고소 뭐 하라고 하세요. 고소하면은 뭐 무슨 손괴죄나 이런 거 문제 삼을 텐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짐을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치워서 없앤 것도 그렇지. 아니고 전혀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저런 얘기를 고소를 하면은 그런 고소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버스는요 여럿이 같이 타는 대중교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시청률이 초반이 아주 좋답니다. 제작진들 얘기로는 그래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는데 미스 트롯 3. 야, 이게 지금 볼 게 많다고 하는데 어제요. 아령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이제는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간다. 뭐야? 기타가 사랑 태워도 시선은 안쪽에 비우러 맞춰도 안 되면 야, 그건 아령으로. 에이, 설마 저거 그냥 애들 장난감 아령 모형 아니에요, 저거? 저게 몇 킬로그램으로 보이십니까? 16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6kg? 그냥 노래하기도 힘든데 저렇게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면 호흡이 굉장히 가빠질 수 있는데 쌀보다 무겁네. 굉장히 어려운 무대를 선보였고
저는 방어 해체 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예. 이렇게 아령을 들고 노래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양송이 씨인데 장윤정을 제외하고 하트 12개를 받았어요. 다만 장윤정은 뭐라고 했냐면은 앞에서 음정이 흔들리고 아령을 들고 오히려 음정이 정확해졌다. 본인 컬러가 확 나오더라고 했는데 자, 방어의 최초, 우주 최초라고 하죠. 우와. 제가 보기에는 이 아령 들고 노래하는 것도 우주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런 또 신기한 장면,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가창력이 어우러져서 시청률과 화제성만에서 미스트롯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가족이 등장합니다. 불러도 눈물이 나오는 그 이름, 아버지. 제 곁에는 안 계시지만 제 가슴 속에는 계신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눈을 따라 울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니, 쟤는 초등학생 같이 보이는데 웬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영재부에 등장한 이수연 양인데 초등학교 4학년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뭐 사부곡, 사무곡, 부모님에 대한 노래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부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예. 초등학교 4학년이 저렇게 어른 못지않게 절절하게 울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연 씨의 아버지는 이수연 양이 7살 때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아버지는 늘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노래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눈물이 글썽글썽 하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울면 사실 음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노래를 끝까지 너무 잘했다라는 것도 참 칭찬해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극찬을 받았는데 올 하트를 기록했어요. 1라운드에 진출했는데 저는 저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부모님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어린 나이에 자, 열심히 노래해서 꼭 성공하기 바라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